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를 이끌었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이 7시간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제 청와대가 직접 지시를 하고 개입을 했는지 그 여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미 21개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언제쯤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까요? 명명백백, 여기도 필요합니다. 미투,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다. 이 여성들의 미투 선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쇼도요, 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서 지금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여성 정치인 가운데 최초로 미투 선언에 나선 분이죠.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미투 뭉갠 법무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도 피해지만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현 법무장관한테. 네. 예. 또 실제 검찰 간부와도 만났지만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또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사실상 이를 뭉갠 것이죠. 법무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서 검사가 사안을 얘기했을 뿐이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진 않았다. 예. 또 당시는 성추행 사건이 친고죄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직접 호소를 했는데도 이제 팔짱만 끼고 있었던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뿐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를 향해서도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이번 사건 진상조사단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을 넘어서 전직 여경, 도의원 이런 분들까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 미투 운동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1호가 될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 연결해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코피 전략의 불쑥 커진 우려입니다. 코피 전략. 이 코피가 무슨 코피 하실 텐데요. 이게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선제적으로, 제한적으로, 살짝 코피만 흘릴 정도로 타격한다. 이런 미국의 어떤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던 사람이 낙마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런 말씀 전해드렸죠.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이게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그렇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에도 필요치 않은 코피 전략을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에 김정은이 반격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재앙을 초래하는 충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내정자가 낙마한 가운데 예. 대북 강경론자 중에서 주한 미 대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네요. 마지막 포인트, 삼지연 공연 하나만 볼까요? 네, 삼지연 공연 오늘 티켓팅인데요.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8일 강릉에서 예. 11일 서울에서 공연을 펼치거든요. 예. 오늘 정오부터 내일 정오까지 티켓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강릉에 560석, 서울 500석의 일반석이 대상인데 온라인 인터파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공짜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공짜인데 인터파크를 통해서 네. 금방 매진되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 검사의 고백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를 가져왔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고백 이후 한국판 미투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옆에 서려고 몇 번을 썼다 지우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 그러나 미투,
그리고 with you.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 이후에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나도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미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죠.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된 이 캠페인이 그저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가 미투 운동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첫 단추 끼워주실 분은 공인으로서는 가장 먼저 이 미투 지지 선언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 이후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바쁘시죠? 연락 너무 많이 받으시죠? 예, 약간은 당황을 했었거든요. 당황을? 취재 요청이 오는 과정에서. 예. 결심을 하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점을 먼저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한 일이고 이 글이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다 담진 않았지만 저는 결단한 거고 분명히 내용을 밝힌 것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있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했느냐. 그렇죠. 의원님도 당했느냐. 표현 자체들이 대답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그런 불편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말하자면 당하셨어요? 센 겁니까? 그렇죠. 약한 겁니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까? 일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뭘 원하시나. 그 서지현 검사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날의 그 사건 당시에 그런 사실관계보다는 이후에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할 수 없었고 이제 와서 용기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는데 정말 미투가 그 취지대로 온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일회적인 호기심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고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페북 올리신 시간 보니까 새벽 2시 37분이에요. 예. 상당한 고민이 묻어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시간 보면서 했는데 왜 망설이고 왜 고민을 하셨는가 이 대답이 아마 서지현 검사가 8년 고민한 것 그 대답과 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비슷한 상황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변호사였을 때도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을 못했었고 특히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이 일 하나로만 몰아질 것 같은 두려움. 어떤 딱지가 또 붙어서 또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모든 여성들한테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전문성에 대한 관리라는 게 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역시도 있는데 또 직업적인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변 분들이 말리시기도 했어요. 이제 됐다. 그 정도 됐다. 혹시나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거기까지만 하고 인터뷰하지 말라는 이런 조언들 또는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다든지 화제가 더 확산되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끼시는 분은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조언이지만 그건 역시도 저한테는 또 다른 어떤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고민이 서지현 검사도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겪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소가리만 하고 있는 이게 지금까지 현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은 이해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법조인들 집단이잖아요. 변호사 사회도 그렇고 아까 서지현 검사의 검찰 사회도 그렇고 다른 직종보다 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엘리트 집단인데 그런 데서도 이런가라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검찰이나 법조계, 그러니까 제조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판결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어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튀어서 이런 사안을 문제제기함으로 튀어서 제 의뢰인에게 도움될 것이었고 또 제가 겪었던 그 당시로서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와 제가 갈등을 빚어서 향후 취업 시장에서 제가 어떤 이득을 볼까 그렇게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에 비해서는 이제 사회 초년병인 제가 법조계에서 어떻게 버틸까 하는 것도 여러분은 왜 용기를 못 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냐고 물을 순 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은영 중에 말씀을 하시기로는 어떤 강자 제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취업조차 되기 전에 그 연수원 시절에 뭔가 부적절한 그 힘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일을 하는 아주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거군요. 예, 취업 과정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회사의 이제 로펌의 대표였는데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화가 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도 계속 전화를 해와서 저는 그때 보고 참으로 놀랐던 건요. 본인이 잘못을 했구나. 실제 말로 뜨거워 하고 숨어도 부족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피해자인 저에게 전화를 해대는 등의 2차적, 3차적 그 위협을 해오는 상황 전화를 아닙니까? 왜 해요? 사과하려고 아니면 왜 전화를 계속합니까? 친근감의 표시를 계속 지속합니다. 제가 했던 그분에 대한 거부 의사가 그것이 거부 의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 남성 가해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그분은 제가 처음도 아니고 제가 마지막도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피해 여성들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정말 그 상황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공론화하거나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하겠어? 자기 신분이 저런데 나한테 감히 할 수 있을까?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자꾸 전화하면서 오히려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상황을. 그 자신감이 사실 저를 더 위축되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모든 현상에서 저 같은 일을 겪는 여성들은 많구나. 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그 이후에도 2차 가해, 3차 가해나 다름없는 일을 버젓이 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은 그냥 또 인내하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포기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더 느끼게 되는 과정이었죠. 다른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용감하게 나섰다라고 생각하는 이재정 변호사였지만 제 문제에서만큼 저의 피해자성을 드러내고 이 문제를 부딪혀 싸우기에는 제가 겪어야 될, 개인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저는 너무 생생하게 상상이 돼서 사실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큰 아쉬움과 상처로 또 남기도 했었거든요. 왜 내가 더 강하게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얘기 못했을까? 왜 그 자리를 회피할 수는 없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책망이나 아쉬움들이 오랫동안 좀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이 문제를 약소하게나마 소박하게나마 공개하고 난 이 한 이틀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이 용기가 저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느껴져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여성들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노라고 말하지 못했지라고 나를 자책하게 되는 이 상황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정 힘들지만 나 이재정은 먼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로 올리신 거죠? 이런 의미로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도 건조해지지 않고 가슴을 정말 핥히고 나온 그 젖은 목소리가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정말 많은 고심을 했구나라고 추정하게 만드는 그 시간에 그 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재정 의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분노했던 또 다른 상황 중에 하나인데
야당 여성 국회의원님이 예. 여러분들이 함께 TV를 보면서 서지영 검사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8년이나 지났는데 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성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야당의 여성 의원께서 예, 8년이나 지난 저희를 왜 이제 와서 저러는 거야? 이런 뉘앙스에. 그래서 제가 이제껏 밝히지 않았던 저는 13년 전의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처음 그분께 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저는 13년 전의 일입니다. 라고 그분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세요? 그분은 눈이 동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냥 가셨죠. 아마 제가 미투 공개한지도 몰랐던 것 같으신데요.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시게 되면 본인도 놀라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여성 안에서도 좀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니 이 미투하고 미투하고 손을 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서지영 검사 인터뷰 이후로 저희 뉴스쇼 앞으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제보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래서 저희가 좀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익명을 원하시면 여러분 저희가 익명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음성 변조를 원하시는 분은 음성 변조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각계각층에서 나도 미투라고 외치고 싶은 그분들 제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이크를 열어놓겠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할 때까지 이 일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분들께 용기 내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 의원님. 네.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서지연 검사님의 몫은 역할은 모두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용기 내시면 남은 것들은 우리 김현정 앵커님, 진행자님 그리고 또 저 역시 국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힘내고 용기 내봐요. 아유, 좋은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이시고 아까 심지어 전화 걸면서 2차, 3차 피해까지 줬던 그 가해자분 지금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13년이나 흘러가지고 들어도 자기 얘기인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하시죠. 예, 아마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을지 모른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분에게 정말 직접 알려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면서 그 고민까지 이르지 못한 제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께 지금이라도 좀 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고 계시면서도 본인은 가해를 한다고 생각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저는 처음도 아니고 제가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현직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셨으니까 지금도 변호사 업무를 하신다면 현직에 계시는 건데요. 여튼 지금도 스스로 가해자인지 모르는 우리 가해자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 많은 인생을 깨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는 평범한 남성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꼼꼼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 의원 화이팅하는 글과 함께 제보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번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보들 다 쌓아놓겠습니다. 그리고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시간이 없으셔서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제보도 받아야겠고 행간도 해야겠고. 재작년 4.13 총선 기억하시죠? 당시 새누리당에서 진박공천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왜 진박 간별사까지 등장하고 했었죠. 그랬었죠. 진짜 친박이 누구냐? 네. 이 검찰 수사로 이 배후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박공천 지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정은 기자 아까 소개해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네.
지금 21개로 늘어났습니다. 예. 여기에 현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이랑 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이런 것들도 지금 수사 순상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가 더 혐의가 늘어날지는 모릅니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청와대의 진박공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대구 등 새누리당 텃밭 지역 80여 곳에서 120회가량의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 이제 청와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동원해서 12억 원을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게 제일 진짜 중요한 건데요. 비박 컷오프 친박 단수 공천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있을 때. 네. 그렇죠. 당에 대해서 누구 공천해라 말아라, 누구 컷오프해라 이걸 다 지시했다는 그동안에 겁니다.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 확인됐다는 거예요. 20대 총선 진박 공천에 개입한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한 박근혜의 청와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갑니다. 찍히면 죽는다. 뜬 소문은 아니었다. 이게 첫 번째 행간입니다. 무슨 말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레이저 눈빛. 이거 한번 맞으면 그냥 죽는다고 하는데 예. 뭐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치 생명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운운할 때 이미 찍힌 인물 있죠. 유승민 대표. 예, 유승민 대표하고 유승민 계로 분류됐던 권은희, 김희국 전 의원입니다. 예. 대구 지역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뭔가요? 폐위물을 대비한 네 사람 싣기 전략과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는 박근혜식 오기 정치입니다. 배신자 유승민은 안 돼. 네. 그 레이저 눈빛 쏘았던 내가 쏘았는데 저 사람이 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구 지역을 집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통령 마음에 들면 공천하고 싫어하면 찍어내고. 예. 불행하게도 불과 2년 전까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불법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이고,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입니다. 누가 짜고 칩니까? 친박계, 당시 당 지도부, 청와대, 검찰까지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친박계와 당 지도부는 이해가 되는데 청와대와 아까 검찰까지 모두 한 식구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윤상현 그리고 현규환 수석 이렇게 세 명이 김성애 전 의원한테 전화하는 녹취록 공개가 됐잖아요. 예. 빠져야 돼, 형. 알잖아. 네. 대통령 뜻이라는 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던, 회유와 협박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예. 그러자 청와대가 뭐라고 했느냐? 개인적인 통화일 뿐이다. 당 지도부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팔아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문제다. 네. 반성하라.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감쌌고요. 그렇죠. 이정현 대표는 비박계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왜 거기에 한몫했다는 겁니까?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6년 10월 녹취록 당사자 3명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그거 사실 몰랐을까요?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어디 한 곳이라도 제대로 경종을 울리거나 사법 처리를 하거나 했더라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문득 그분의 안부가 궁금해졌다입니다. 그분 누구요? 지금 김재원, 현기환, 최경환 다 모두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 중 한 명, 윤상현 의원. 지금 국회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김문성 대표를 향해 죽여버려 이렇게 뭐 했던 녹취록의 당사자잖아요. 근데 뭐 하시는지 궁금해졌고요. 예. 당시 20대 총선에서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얘기했던 이한국 공천심사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정계 떠난다고 하시더니 요즘 뭐 하시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졌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청와대 입 하면 청와대 대변인이죠.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언론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그 역할이 사실은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무난하게 해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퇴임식을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오늘 이 생방송을 하고 퇴임식을 하러 가신답니다.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잠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현재까지는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거기까지만 잠시 후 여러분 이 목소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월간 정두원 준비된 날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스페셜 월간에 나와서 경천동지 할 일이 있다. 이 한마디를 던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파장이 일파만파였는데
도대체 그 경천 동지가 뭔지 그날 제가 집요하게 물었는데도 답을 안 하셨죠. 오늘은 조금이라도 내놓을지 정두원 의원까지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청와대를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옆에서 지켜봐온 잘 아는 사람이고 그전에는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함께 했었던 안희정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거리가 참 더 많습니다. 아예 스튜디오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대변인이시라서 안녕하십니까 해서 안 끝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입고 오신 이 양복은 여름 양복입니까? 겨울 양복입니까? 제가 양복을 2벌 받았거든요. 네, 이건 겨울 양복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조국 수석이 저를 불러서 이제 양복을 좀 사라며 금일봉을 준 사연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양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김영란법에 좀 저촉이 되는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받은 건데 택배로 청와대로 배달이 되어온 겨울 양복 한 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양복 이야기 좀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퇴임식 몇 시 하십니까? 예, 뭐 예정대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변인의 임무해서 오늘 그 대통령께 마지막 티타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마지막 회의까지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마지막 보고 업무를 마치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몇 시쯤이 오후 되시나요? 아닙니다. 오전 중에 합니다. 예. 와, 진짜 생방송 끝나고 바로 퇴임.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변인 직함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인터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라디오 출연 자체가 스튜디오 출연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오늘 되네요. 그렇습니다. 대변인 청와대 명찰 떼고 자연인으로 내일부터 돌아가십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질문 같은데요.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시원섭섭.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대변인이 워낙 경무이기 때문에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한 느낌 이것이 더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얼마나 경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 별명이요, 여러분. 일벌레예요, 일벌레. 일벌레 수현 씨 맞으시죠? 뭐 그렇게들 저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김현정 뉴스쇼 청취자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변인은 기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그렇게 저를 많이 일을 시켰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 나와요, 대변인? 통상적으로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회의에 들어가는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대변인이 거의 모든 언론사에 모든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데 평균 보니까 한 50통 정도를 아침에 그 시간에 일단 받아야 됩니다. 아침 딱 그 2시간에 그렇습니다. 50통이 와요? 네네.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그 취재 방향을 정하고 또 조간해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뭐 체크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대를 해서 거의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원하시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벌레 수현 씨.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도 하시는 제가 통상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근무하는 게 대변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요. 뭐 설사 뭐 숙소 집에 들어가 있어도 기자님들 전화는 항상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일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막상 떠나면 누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2사람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물론 대통령님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당연히 기자님들이십니다. 여기서 또 왜 기자들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늘 기자님들과 또 정도 들고 내일부터 아마 아침에 전화 소리가 환청으로 들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하여튼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 언론과 정도 많이 들고 또 싸우면서 정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정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저는 기억에 나실 것 같아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까 그 양복 얘기. 양복이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까 궁금하시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데 뭐냐면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날이 쌀쌀해졌는데도 계속 여름 양복만 입고 오는 겁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저분은 양복 살 시간이 없으신 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왜 그러셨던 거예요? 일단 뭐 어디 그런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까지 또 그렇게 거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옷 따위는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10만 원대 겨울 코트를 하나 선물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김영란법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랫사람이 선물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좀 되니까 네. 조국 수석이 어느 날 부른 거예요.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는 괜찮다고 하니 이걸로 겨울 양복 하나 하십시오. 이러면서. 예, 어쨌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확인도 받고 이런 와중이었고 예. 이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한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있었고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할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는 그런 국민권익위의 확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부르는 건 그 코트 때문에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국 수석이 대변인실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상관이 내려오십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짧은 시간 올라가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무엇을 물을까? 근데 갔더니 조국 수석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방에 서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큰일이구나. 안절부절. 안절부절. 그 코트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책상에 앉고 수석님 자리에 차분하게 앉으셔서 하실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가고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생각이었는데 우리 조국 수석이 평소에 들고 다니는 수첩을 저한테 주시면서 열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니 거기에 봉투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일봉이 있었고 조국 수석은 저에게 여름 양복이 웬 말이냐 그러면서 이걸로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복 한 벌을 꼭 사입었으면 좋겠다. 이러합니다. 이게 왜 일화가 화제가 됐냐면은 청와대 참모진 재산 공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마이너스 6천. 제가 유일합니까? 유일합니다. 모르셨어요? 분발하셔야 돼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마이너스 6,400의 주인공이어서 이 일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질문 드렸고.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대변인으로 보낸 8개월. 가장 긴장했던 순간을 꼽자면 어떤 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작년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겠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을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뭐 그로 인한 어떤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들 때 굉장히 긴박하고 손에 땀이 나죠. 그렇죠. 그래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은 통상 미국 측에서 정상 통화를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트럼프와 문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시간 뒤에 이어서 일본 아베와 수상과도 통화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통상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의 무엇인가 동시에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 통화 회담에는 제가 배석을 하지 못하고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배석을 했는데 와 진짜 저도 손에 땀이 났고 윤 수석도 굉장히 손에 땀이 났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까. 혹시라도 뭐 선제 공격하자는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죠. 양국의 동시에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해야 되나.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기, 도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미국 측이나 일본 측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일관된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쭉 설명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대한민국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신뢰가 쌓인 그런 과정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은 어떤 옆에서 지켜봐온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경청하되 결단이 빠르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결단이 빨라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청이라는 건 많이들 뭐 주변인들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빨라요 결단도?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실용적인 분.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북한 핵미사일 도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왜 사드 잔여기 4기를 배치를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한밤중에 NSC 회의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잔여기를 배치하라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죠. 그때 아마 NSC에서 그 외교 안보 라인이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자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이 NSC 회의 결과로 발표하지 말고 바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발표하라 이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통상 문재인 대통령을 선한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리더십은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부분에 작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사드를 그렇게 배치 결정을 하신 것은 아마 새롭게 개혁 추진들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어떤 통합의 동력을 상실할까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으로 하신 이런 모습들로 특별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다 놀라셨군요, 참모들이. 너무 놀랐죠. 지시사항으로 하라라고 그냥 신속하게 떨어졌을 그렇습니다. 때. 예. 그때가.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잠깐만요. 여기까지 진행한 후에 문자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청취자 박희천님, 박 대변인님, 양복 선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좀 사 입으세요, 좀.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님, 장기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화기애애였다면 불편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저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박소연 대변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예리한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셨잖아요. 우리 김현정 뉴스가 원래 예리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불편한 질문 첫 번째입니다.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문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각종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 후속 대책 언급은 하지만 지금 뭐가 나아졌느냐? 보수 정달 괴멸만을 꿈꿔왔던 게 이 정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주시죠.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거기서 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그 국민을 향한 큰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셔야 될 텐데 물론 남의 비판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의 메시지는 글 속에 말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대통령의 일정을 통해서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느냐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낮고 소외된 곳을 간다. 사건 사고 많은 곳을 간다.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우리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호소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쇼통이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얼마든지 소통을 더할 각오가 돼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님도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같이 상임위도 해보고 잘 아시는 분인데요. 누구보다도 진심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과거에 노동운동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변자 아닙니까?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자유한국당도 진심 어린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그게 우리가 하는 게 그 쇼통이라면 그거 쇼통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야, 김성태 의원이 뭐라고 답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기대됩니다. 첫 번째 잘 빠져나가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불편한 질문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5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0%, 80% 하던 것에서 50% 뭐 후반대긴 하지만 거길 쳤다는 건 어쨌든 이거는 충격받을 만한 일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청와대? 굉장히 진지했죠. 충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초반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좋은 요소가 아니라 굉장히 부담되는 요소였습니다. 왜요? 잘 나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는 지지율은 조정기를 거치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국민이나 언론은 지지율이 하락, 폭락 뭐 이렇게 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문제는 이번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굉장히 저희에게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운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지지율의 하락이 어떤 이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하기는 예를 들어 20, 30대의 어떤 가상화폐의 문제,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을 통한 단일팀 문제 구성 있었고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 요소, 민생적 요소 뭐 이런 것인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소위 20, 30대 또 세대별 계층별 이런 어떤 정확한 정책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를 정말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단일팀만 해도요. 예.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표 예. 속에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뭐가 있더라도 예.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은 그런 것들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레짐작하셨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리분이 그럼요. 현정화 예. 단일팀 다 좋아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하셨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한 새로운 사회의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예. 앞으로 정책 설계를 할 때 예. 이렇게 그런 어떤 세대별 계층별 세밀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채찍이 됐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오히려 국민에게 반성됐다. 더 행복한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또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국민의 삶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오히려 초반에 채찍 맞은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 1년 전이니까 네. 지금 맞은 게 낫다. 그러면 더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당연히 그렇게 기대합니다. 기대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주로 이것도 뭐 야당에서 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적폐청산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매달리느냐. 이건 어때요? 예,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예.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예. 예,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에게 후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폐청산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다? 그렇습니다. 예. 미래를 위한 주축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덮고 가자. 덮고 간다고 해서 덮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가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밑장이 튼튼해야 그렇습니다. 위로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이 점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무너진 민주주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예. 외형을 세우는 작업도 했다면 우리 경제 정책을 새롭게 바꾸는 소득 주도형 성장 그리고 국민의 진짜 소득이 높아지는 이러한 정책으로 예. 대전환을 하는 정책의 씨앗도 뿌렸죠. 아유, 일 열심히 하시네요. 국정홍보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일단 불편한 질문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충남도지사 선언하세요. 출마 선언. 예, 그렇게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편하게 합니다만 네. 충남도지사 일단 자신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 특성답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원한 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답을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뭐라고 하십니까? 안희정 지사는 물론 중립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저 역시 제가 안희정 지사의 친구이고 동료이고 동지이고 최측근이다 이런 용어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지난 경선 때만 해도 안희정 후보의 경선 후보의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할 때는 안희정 지사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랜 동지이기도 하시니까 당연히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뭐라고 조언하시던가. 그러니까 동지로서 뭐라고 조언하시던가. 예,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던가요? 예, 어쨌든 도지사에 출마를 하려면 적어도 다른 직책보다는 적어도 청와대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 또 도정은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경험해 왔으니 중앙에 가서 중앙의 국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가라고 안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나 상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제안 들어왔을 때 추천? 안희정 지사와 함께 도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시라. 이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했고 그런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변인 갖고 경험 쌓고 중앙에서 이제는 도전을 하게 되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해라.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와 상황과 달리 저와 경쟁하는 당내 훌륭한 분들도 이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제 그때와 입장이 좀 다를 것이고요. 정확하게 경선 관리나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잘 지키실 것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렇게 저를 좀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저를 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완구 전 총리, 이분 당연히 충청의 맹주였던 분입니다. 뭐 성완종 리스트 겪으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출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이제 통과하신다면 당내 네. 경선? 아니 뭐 이완구 총리께서 지혜와 경륜을 두루 갖추신 분이시고요. 예. 또 충남도지사도 이미 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맞는 판단? 어떤 판단이요? 예. 저는 뭐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무총리까지 하셨고 또 도지사도 이미 지내신 분이 다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 다시 도전은. 야,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완구 전 총리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안지사의 다음 행보는 뭐라고 보세요? 안지사는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안 나게 돼 불출마 선언까지만 하고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도지사 임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예. 제가 안희정 지사에게 드렸던 이야기는 항상 민주주의 가치 또 새로운 원칙을 말하는 안희정답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위임했던 그 권한 이것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자다운 그런 원칙을 지켜가는 안희정의 모습이고 국민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 속도가 좀 늦더라도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이 당대표에 나가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재보궐 가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 대선 가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조언을 하신다. 마치 안 지사가 조언하셨듯이 조언해 주신다면. 예. 그러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나가시는 것은요. 이미 도지사 임기를 채우는 것과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120일 전에 공직선거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당대표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지만 그런 스탠스 속에서 좀 여유 있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길 바라세요? 저요? 당대표. 예, 저는 뭐 굳이 국민 믿고 뭐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민과 함께 또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정말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비전과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갖춰 나가는데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오늘 퇴임식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우리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퇴임식 몇 시간 앞두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라디오 출연 인터뷰 우리 청취자들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듣고 계세요. 짧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도 첫 출연인데 너무 인상 깊었고요. 국민 여러분,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생각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따뜻한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시면 안 돼요, 퇴임식에서. 왜 웁니까? 시원한데? 시원한데? 여기까지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청취자 문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다 지금 정리를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네요. 양복 얘기들 아직도 하세요? 양복 얘기 아직도 하고 계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뭐 응원 문자도 들어오고요. 예, 여러분의 의견들 잘 받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투 운동이에요. 미투 운동. 많은 분들이 아까 이재정 의원과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비슷한 경험들을 했다라고 지금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저희 뉴스쇼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쪽지 보내기를 하시면 익명이 보장이 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저희가 공개가 안 됩니다. 예, 저희에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예, 비밀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어갈까요? 월간 정두원 전 의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두원. 지난 한 2주 동안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뭐 고생은요.
메뚜기도 한철이죠. 경천 동지 때문에. 글쎄,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뉴스쇼, 월간 뉴스쇼 정도원에 나와서 경천 동지를 이야기하셨을 때. 네. 제가 이거 큰 거 말씀하신 건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씨는 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술이요? 그러니까 어떨 게래 그냥 뭐 얘기를 잘 뽑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털어놔요. 그럼요. 제가 지금 얼마를 했는데 10년을 특히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좋아하죠. 이야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경천 동지 할 일이 MB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한 뒤에 정가를 비롯해서 언론계,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거 내용은 말 못합니다. 죽기 전에 병실로 오세요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입을 살짝 여셨더라고요. 딴 데서. 손석희 프로에 나가서 그분이 또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셨어요. 네. 뭡니까? 이 정도쯤 여셨으면은 더 여시죠. 그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또 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거면 얘기를 안 할 거면 뭘로 얘기를 꺼내냐. 그래가지고 뭐 별 육두문자까지 다. 그런 것까지 받으셨어요? 예, 짤방 같은 거 보면 정말 너무 심하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때 좀 참 추잡한 이야기여서 아니 추잡하다기보다도 안고 가겠다 이러셨죠? 추잡하다기보다도 지금 MB께서 이제 수사 이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미리 하게 되면은 수사에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아니 혼선이 아니라 제가 차마 그런 일까지 할 수는 없죠. 그런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아니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검찰에서 지금 하는 거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거기까지 제가 이제 위해를 가한다는 거는 차마 못할 일이고. 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초기에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요? 10대 맞고 끝날 걸 100대 맞고 끝나게 대응을 하고 계시다. 여기서 하셨어요. 그 얘기도. 그래요. 그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MB께서도 그런 이제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마냥 부인만 하고 가다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꺼낸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들 정도의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선을 넘나든다는 표현이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이제 당락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었는데 그런 일도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천 동지죠. 아니 잠깐만요.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또 저 엮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 일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이제 치르셨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대강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자 그러면 당락이 뒤집힐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부정한 일을 해서 당락을 바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예. 뭐 그 정도로 그러면 가족이 동원이 돼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그 정도라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요. 예, 여기까지만 해도 또 오늘 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뒷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맞을 10대 맞고 끝낼 걸 100대 맞지 말고 털어놓을 것을 털어놓고 MB 인정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 이제 김희중 전 비서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 검찰에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시간도 보냈고 언론 보도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 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여기는 참석할까요? 참석하죠. 한다고 하셨고. 여기 참석하면 좀 뭐 민망한 상황들 같은 게 벌어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이상해요. 왜요? 참석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고 초청장 안 보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안 보낸다면? 왜냐하면 MB는 지금 아직은 피의자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걸 안 보낸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피의자이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내는 거였고 당연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껄끄러우면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 가는 게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요? 득실보다도 그게 원칙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좀 껄끄러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야 뭐 당연히 덕담만 나누겠죠. 연기들 하시겠죠. 원래 정치인들은 연기 잘하거든요. 잘합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자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자들은 뭐 대박이겠죠. 그 장면이. 무슨 얘기, 그러니까 덕담만 하고 그냥 끝나고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니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러면 한병도 수석을 직접 보내가지고 초청장 전달한 건 그럼 어떤 얘기? 그것도 좀 오바예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그런 경우에는 비서관을 보내서 그쪽 비서관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무수석까지 보냈다는 거는 이제 이거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이제 제스처 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것도 오바죠. 국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그 뭐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도 속이 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최고의 예우를 해준다. 서운해하시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이제 때려잡으려고 뭔가 뒤지면서. 그것도 왜 그러세요? 한쪽에서는 이제 예우를 갖춘다는 게 그게 이제 오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갈 거다.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할 거고 덕담 주고받을 것이다. 지금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셨어요? 뭘까요, 이거?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영포빌딩을 많이 다녔지 않았겠어요? 그러셨겠죠. 근데 지하 2층 있다는 거 처음 알았고. 모르셨어요? 지하 2층? 지하 1층까지만 가봤지 지하 2층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거기에 이제 그런 문서를 또 갖다 놨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저는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랑 헷갈리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뭐 청와대 기록을 가져갔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 놓고는 왜 가져갔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문건들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는 위험한 문건들. 뭔가 비밀이 적혀 있고 은밀한 것이고 불법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2의 타블릿 PC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검찰로서는 얼마나 뭐 만세를 불렀겠어요. 이걸 보고. 근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추정하기로는 뭐였길래 여기다가 숨겼을까? 지하 2층 나도 모르는 곳에. 그러니까 MB 측에서는 그게 이제 가족 관계다 그렇게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 가족 관계다? 그러니까 친인척 동향 뭐 이런 거. 그거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은 뭐 이렇게 사적인 거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 가족 동향은 공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물론이죠. 개인하고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 기록 중요한 기록이죠.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면은 보고해 놓은 그 문건들 청와대 도장 다 찍힌 문건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빼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좀 있다. 그 자체도 문제죠. 내용보다도. 자,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올림픽까지는 뭐 그렇게 참석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 뭐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죠.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정말로 구속이 되는 건 다른데 또 정말로 처벌받는 건 다른데 그 정도까지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구속을 너무 남발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그런 건데 구속을 무슨 처벌처럼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요. 또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려고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역풍이 좀 있죠. 이롭지 않죠, 지금 정권에.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MB께서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왜 피를 묻히냐 이제 이런 얘기죠. 어차피 법원에서 내용을 들어보니 법원에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텐데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뭐 법정 구속이 되든지 할 텐데 뭘로고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내가 이 역풍을 불러일으키냐 이런 판단으로 그 당시 이인규 이제 부장, 중수부장이죠.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구속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병우 이제 검사가 그걸 이제 바득바득 우겼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MB는 이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면은 MB는 구속 정도입니까? 아니 그 조사받으러 오는 것도 오시지 말게 해라. 조사야 피할 수 없죠. 그건 없어. 아니요. 네. 구속은 상황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조사를 그런 일. 포토라인은 피할 수가 없고요. 구속 여부는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두원 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이슈로 한번 가보죠. 우리 정당의 가장 큰 이슈 지금은 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문제입니다. 13일에 통합을 한다는데 처음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가 중요하다 판단한 거겠죠.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런 문제 통합 문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문제야말로 여의도 이슈입니다. 국민들의 이슈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 우리 여의도에서는 관심이 있는 거죠. 국민들은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 민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총선 민의가 이 지금의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 지지율이 이제 5% 못 넘어가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는 이제 합당을 추진하는 건데 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일단 그건 확실하게 좀 국민들은 크게 관심은 없다. 하지만 여의도에서는 가장 큰 이슈인 건 분명하고. 그리고 또 너무 끌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들어하는 거지. 뭐 그 정도겠죠. 너무 끌어가. 하려면 또 확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더라도 상처뿐인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어쨌든 두 신당이 탄생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새로운 뭔가 이런 바람이 부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처음에 좀 불다가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바람은 아닌 걸로 그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철수도 이전에 안철수가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 뭐 중도 보수 사실 그런 색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신당은. 어차피 자기가 이제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건데 그 보수 이제 이쪽 진보 진영으로 있어서는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보수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대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선에는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꿈을 깨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세요 또? 이미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참 멀었는데 대선은. 글쎄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안철수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랬었죠.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못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뭘 또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고. 다 보여줬죠. 지금 또 국민당에서 벌어진 일도 국민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때문에 무슨 뭐 꼼수 같고 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두 당의 미래를 보죠. 먼저 통합신당. 아직 당명은 안 정해졌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할 이 통합신당.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보수라는 색채가 강해지는 게 강점이 될 수 있고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의석수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원내교섭단체 지위 다시 얻게 되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전환은 되겠죠. 근데 결국은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는 게. 정당은 그렇죠. 근데 선거에서는 불리하죠. 왜요? 왜냐하면 보수표 나누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민주당은 엄청 좋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보수표를 나눠 가지니까. 자유한국당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선거 연대론이 나올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얘기 나오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간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거든요. 없죠. 지금 마땅한 연대를 사람이.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대 정도입니까? 언젠가는 통합도 할 수 있다고. 함께 할 수도 있다고.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 통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추동력이 생길 것이다. 자, 그러면 다른 한 당이 더 있습니다. 이 통합에 합류 안 하고 떨어져 나온 민주평화당이죠. 이름이 민평당, 민주평화당. 17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중도파 5명 중에 3명이 아니군요. 2명이군요. 2명이 이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황주홍, 이용호 두 사람. 나머지는 이제 신당으로 통합신당 가기로 했고. 그러면은 17명 중에 3명이 비례의원이에요. 당적으로만 볼 땐 14명 정도가 되는 조그마한 당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안 되면은 이제 별로
이제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거죠. 상임위원장도 못 갖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발언권이 이제 훨씬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로서는 이제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교수단체가 될 것인가. 근데 뭐 하여간 그 점에서는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잘한 거죠. 아니 비례의원들 안 보내주는 거야. 3명 정도가 되는데 이상돈 의원 비롯해서 3명. 네. 끝까지 안 보내줄 거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교수단체가 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거기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아하. 유승민 대표는 지금 보내주자. 시원하게. 김연아 제2의 김연아 만들지 말자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안철수 입장이 그렇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군요. 네. 저쪽이 힘을 키우면 안 되는 상황. 좀 정치도 이상 안 맞는 거죠. 정치도 이상. 네. 그렇죠. 그럼 그 민평당 통합 반대파들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언젠가는 흡수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추미애 대표가 오늘 또 살짝 띄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여대 야수잖아요. 예. 아니 여대 아니라 여소야대. 여소야대죠. 제가 오늘 왜 이러나? 저 부담스러워요. 왜요? 월간 정도. 맨날 뭐 방송만 나가면 화제가 된다 그러니까 화제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잘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 착 나오는데. 여소야대 잘하셨어요. 네. 여소야대. 그러니까 지금 국회 운영상 민평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없습니까? 예. 추미애 대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당에서는 당원들이 민평당 사람들 들어오면은 나는 탈퇴하겠다, 당원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한데도? 당원들이? 예.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이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예. 그 국정 운영상 굉장히 필요하죠. 어쩔 수 없, 이거 언젠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냥 수가 지금 이렇게 적으면은 뭔가 정책 하나 제대로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죠. 혼자 힘으로. 예. 그런 현실을 점점점 더 체감하면서 결국은 문을 열 것이다. 네. 라고 거기 한 표 던지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도 50% 후반대를 한번 찍고 왔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막 살아나야 되는데 네. 큰 수혜를 못 보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는 그 태극기 세력하고 영남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좀 합리적이고 좀 건전하다 할까 하는 보수들이 이제 떠나 있는 거죠. 어허. 그 보수들이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합리적 보수들이. 예. 결국 그 표를 가져가겠다는 게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당 이게 목표거든요. 이제 가져가서 이제 결국 선거 때는 나누게 되는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연대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권 후보를 쟁취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대표나 당이나 이제 한계가 이제 딱 드러나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보세요. 내려가면 내려갔지. 아, 내려가면 네, 왜냐하면 그 소속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태극기, 보수 이런 색채가 너무 강한 태극기 집회 세력.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천을 할 때 그런 분들을 공천을 하셨어요. 하하.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대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큰 뜻을 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거의 다 이제 국회의원 월급쟁이 정도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발언권이 없고 기자들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화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누가? 기자들이 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요? 예, 얘기 하나 제대로 뭐 자기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없고. 어허. 그러니까 홍준표 혼자 이제 독주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사당화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요. 뭐 원외위원장들 뽑을. 그러니까 당에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당에 좀 이미지를 바꾸고 당의 역량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대도하는 사람 막 자기하고 막 가까운 사람 끌어들여다가 다 원외위원장 뭐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당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화 시키는 거고.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새 인물 등장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갈 경우에는 대통령 여당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새 인물이 오라 그래도 안 갈 판인데 그런 분은커녕 예를 들면은 좀 이런 얘기하면 구의원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구의원 선거에서도 탈락한 사람을 홍준표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원외위원장으로 그냥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총선 이런 것보다도 당을 내 당으로 만들겠다. 너무 강하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죠. 예. 정두원 전 의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악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얘기하고 많은 뉴스쇼 청취자들이 힘내시라고 문자 지금. 예, 또 그분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야죠. 월간 정돈이 제일 중요한 프로 아닙니까? 그러는가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월간으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